우리가 어떤 걸 기억하고 싶을 때 그 기억해야 될 정보를 공간 정보랑 연결해서 기억을 하면은 굉장히 잘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공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죠. 학습과 기억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나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이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무엇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왜냐면 제가 도와줄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어리게는 유치원생부터 많게는 제가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성인 학습자나 노인 학습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너무 열심히 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자세도 되어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가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어 하는데 잘 못하니까 그걸 보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런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억력과 학습력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이 어느 정도냐, 놀라울 정도로 말도 안 돼, 인간이 저런 걸 기억할 수 있다고? 라고 할 수 있는 대회가 있어요. 전미, 미국에서 하는 기억력 챔피언 대회가 있는데 거기 대회를 나가면 50횡짜리 미발표시를 통째로 암기하게 해요. 그리고 이름이 적힌 99명의 사진을 보고 15분 안에 모두 외우기, 또는 무작위로 뽑은 단어 300개를 15분 안에 외우기. 아니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이 드시죠?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저걸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의 용량이나 능력이 저렇게 뛰어나다고? 정말 아연실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요. 빨리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전미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회를 취재하던 조슈아 포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평균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평균보다 좀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좋은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좋은 기자였는데, 이제 이 친구가 가서 전미 기억력 챔피언 대회를 취재하다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본인은 취재하기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을 잃어버려서 매우 곤란한 상황도 발생을 하고 항상 차키를 어디서 뒀는지 잃어버려서 출근할 때 곤란을 겪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믿지 않았어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거죠. 그 챔피언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당신은 천재가 아니냐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지 않다, 나는 사실 평균보다 조금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죠. 조슈아 포어가 어떻게 그런데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고 챔피언이 될 수가 있냐라고 했더니 특별한 기억법이 있다, 사실 인류가 이걸 예전에 썼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가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거나 다른 각도에서 비판적으로 굉장히 사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전미 챔피언이 내가 당신에게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 방법을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당신도 나처럼 이런 걸 할 수 있다,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1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전미 기억력 대회에서 이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책으로 써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1년 만에 기억력 천재가 된 남자라는 책으로 그 훈련 과정과 자기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소개를 했어요.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기억력이 정말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책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인간의 기억력의 능력은, 용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기억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증거들이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인도의 채소 가게 사장님이 7만 30짜리인데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례라던가, 미국의 의대생이 트럼프 카드 52장의 순서를 5분 만에 기억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래 저런 게 가능하지? 나는 꿈도 꾸지도 못할 저런 기억력의 용량을 저 사람들은 어떻게 가질까?
라고 저도 질문을 하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그 책을 읽어 나간 거죠. 알고 싶어서. 그래서 실제로 제가 거기서 어떤 방법을 알려주길래 그 방법을 따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평소에는 암기하는 게 자신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그 신경과학이나 정신병리 배우면은 DSM에서 진단 기준 같은 걸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 한국말인데 외계어 같이,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매우 딱딱하고 압축된 용어라서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과목을 공부할 때였는데 제가 그 방법을 따라서 했더니 매주 쪽지 시험을 봤는데 그 쪽지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을 할 때 뇌는요, 추상적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호한 단어를 외우는 거나 기억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구체적이거나 사실적인 거는 굉장히 잘 기억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간인데 제가 지난번 영상들에서 인간이 뇌가 어떨 때 가장 잘 발달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운동을 하면 뇌가 발달을 한다고 했어요. 왜요? 우리 뇌는 인간이라는 그 동물이 뇌를 발달시킨 이유는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뇌는 뭔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뇌가 가장 활발하고 활동성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 또 다른 맥락으로 보면 뭐죠? 뇌가 움직인다는 건 공간을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공간을 잘 기억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에서 굉장히 중요한 뇌 부위가 그 바다의 말, 해마, 그렇죠? 해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해마 안에는 기억과 관련된 세포, 그러니까 세포들 중에서 장소와 관련된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하고 싶을 때 그 기억해야 될 정보를 공간 정보랑 연결해서 기억을 하면은 굉장히 잘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널리스트인 조슈아 포어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지 이제 훈련을 따라가 봤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의 궁전이라는 곳에 나만의 기억의 궁전을 만들고 내가 저장해야 될 정보들을 그 기억의 궁전의 각각의 방, 위치 이런 것과 연결해서 기억을 했더니 내가 평소에 기억할 수 있는 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의 기억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장소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는 법만 배우면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HM이라고 뇌신경과학, 뇌기능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환자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의 그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HM이라고 불렀는데 이분이 200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름이 알려진 헨리 구스타프 몰레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이분 덕분에 우리는 인간의 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됐거든요. 감사한 분인데 수술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7살 때 뇌전증이 발병해서 계속 이제 발작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이제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잘못해서 이제 뭐 넘어지거나 해서 머리를 크게 다치면은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그 발작이 위험하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뇌전증 발작이 심해서 의사가 그 뇌전증의 그 진원지인 해마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어떻게 됐냐면 발작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떠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해마가 아주 핵심적인 부위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분은 매번 의사를 만날 때마다 기억이 없기 때문에 수천 번도 넘게 그 의사에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수술하고 나서 깨어난 그날에 계속 머물러 계셨던 거죠. 너무 안타까운 사례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이 해마가 인간의 기억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하는데 해마라는 부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당연히 잘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또 학습하는 데도 도움을 받는 거죠. 해마 주변에는 심지어 그 PPA라고 해마 장소, 그러니까 해마 주변 장소 영역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갈 때 여러분이 책상 위에
여러 가지 물건이 올려져 있죠. 이를테면 뭐 핸드폰이 올려져 있을 수도 있고 컵도 올려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책도 올려져 있고 지저분한 상태였는데 내가 집에 저녁에 다시 집에 돌아와서 책상을 딱 보면은 누군가 내 책상에 무엇인가 이동을 했거나 뭐가 없어졌다는 걸 기억을 해요. 혹은 누군가가 내 책상을 정리를 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침에 나갈 때 내 책상 위에 물건들의 위치를 기억하셨나요? 학습하셨나요? 아닌데도 우리는 그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서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학습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걸 공간과 연결시켜서 기억한다는 거죠. 내가 핸드폰이 좌측 상단에 놓여 있었고 지우개가 우측 하단에 놓여 있었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았지만 책상을 딱 보면은 누군가가 책상의 위치를 옮겼다든가 물건의 위치를 옮겼다든가를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학습에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싶거나 그리고 혹은 이걸 잘 이해하고 싶을 때 공간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자책을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학습에 유리할까요? 전자책은 뭐죠? 이렇게 화면에 디지털 기기에 책을 옮겨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전자기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라지죠? 깊이감이 사라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깊이가 있는데 화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스크린이잖아요. 2D. 깊이감이 사라져요.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는데 되게 중요한 하나의 축이 사라지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정보를 오래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빠르고 검색하거나 뭔가를 찾거나 이런 데는 이제 전자기기가 도움이 되는데 내가 그거를 아주 깊이 기억하고 뭔가 내면화시키고 학습하는데 전자기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제가 전자기기 안티는 아닌데 특히 뭐 성인의 학습은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전자기기로 학습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책으로 학습할 때랑 전자기기로 학습할 때랑 효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스크롤을 통해서 이 위치가 화면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그 위치를 특정 짓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책은 어떻죠? 깊이감이 있고 어떤 페이지에 가면은 내가 봤던 어떤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볼 때 화면에 있는 책을 읽지만 그 깊이감도 이 정보를 저장하는데 같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책을 읽을 때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의식적인 어떤 그 좌표를 만들어줘야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했을 때 그걸 회상해 내거나 기억할 때 그 장소나 그 위치가 기억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부들을 대상으로 바다 깊은 곳에서 단어를 주면서 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단어를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바다 깊숙한 곳에서 어제 외웠던 단어를 물어봤던 잠수부 그룹과 땅 위에서 그 잠수부들에게 물어봤을 때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외우던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서 질문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단어를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단순히 뭔가 그 내용만 기억하는 것 같지만 우리 뇌는 굉장히 모든 정보, 특히 공간에 관련된 정보를 기억해야 될 정보와 연결해서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뇌의 발달과 뇌라는 기관이 만들어진 그 진화적인 근원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는 건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저곳에 가면 위험한 구덩이가 있고 저곳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식량이 있다. 이런 어떤 공간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보들이 연합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뇌는 여전히 그런 정보를 잘 기억을 해요. 그렇지 않은 정보, 추상적인 정보, 잘 시각화되지 않는 정보, 모호한 정보들은 뇌는 기억하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 기억하고 싶으면 이렇게 주변의 다양한 맥락이나 공간과 연결된 기억이 잘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학습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수능 볼 때 요즘에 수능 보기 전날 어떻게 하죠, 학생들? 빨리 귀가시키면서 내가 시험 보는 장소에 가보게 하죠. 저는 이게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험을 볼 때 매우 스트레스 상황이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감점 요인이거든요. 그 시험 보기 전날 학생들이 내가 시험 볼 장소에 가서 한 번이라도
그 장소를 인지하고 거기 의자에 앉아본다던가 그 환경을 돌아보는 건 이 친구가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에도 왜 어떤 학원에서는 운전면허 학원이랑 시험장이 겸하는 데가 있죠. 거기에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배웠던 환경이랑 시험 보는 환경이 같을수록 우리는 더 제대로 학습한 것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사례 중에 한 명인데 시험 불안이 심각한 친구들은요 너무 안타까워요. 시험 불안이 높은 친구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일까요? 못하는 친구들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시험 불안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잘하고 싶어서 아는 게 많은데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시험 불안으로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내가 시험 불안 때문에 시험에서 망했다, 시험을 망쳤다, 그러면 그게 또 그 다음에 영향을 미쳐서 시험 불안이 더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 불안이 너무 심해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 모의고사 시험을 보다가 이제 기절을 하는 그 정도까지 가는 이제 시험 불안이 극도로 심각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극복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수능 시험을 보기 몇 주 전부터 가정 체험학습 신청을 해서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수능 보는 것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수능 볼 때랑 똑같은 시간과 스케줄로 하루를 보낸 거예요. 이거를 한 달 정도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된 거죠? 뇌가 그 시험 모드에 완전히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 당일날도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한 달 동안 해왔던 것처럼 쭉 해서 이 친구가 시험을 잘 보고 수능에서 처음으로 시험 불안을 경험하지 않아서 이제 실력 발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장소와 공간과 맥락에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한 경우인 거죠. 시험 불안이 너무 심한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보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약간 고난이도의 설명인데요. 근데 또 너무 딱 한 장소에서만 계속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장소를 벗어나면 그게 완전히 고정돼서 패턴화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장소가 아니면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약간 유연하게 비슷한 맥락인데 하나의 상황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뇌를 이해하고 뇌의 특성을 활용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기억을 할 때 이렇게 뇌의 특성을 활용을 하면 우리도 이렇게 공간법이 어떤 건지 이제 찾아보시면 잘 나오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보를 그냥 단어나 의미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공간이나 환경과 연결지어서 기억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기억을 할 수 있을지를 아이랑 놀이처럼 처음에 하나 둘씩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구나라는 기억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뭔가를 많이 기억해야 되는 아주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기억해야 되는 그 직군 중에 대표적인 직군이 의사예요. 그 수많은 해부학적인 용어와 진단명과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의대를 간 친구들 중에서 기억하는 걸 잘 안 하고 이해를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꽈락도 맞았고 진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억하는 게 우리 학습에서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공간법으로 기억하는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교과 과정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된다? 공간을 만들어서 익숙한 공간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내가 기억해야 될 정보들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억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 맥락이나 어떤 상태에 의존돼서 어떤 학습을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